자, 행정소송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송의 종료 사유는 목적이 달성되거나 소송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 소송이 종료된다라는 것은 뭐 행정소송만의 특징이 아니고요. 모든 소송제도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소송 종료 사유는 뭐 역시 법원의 종구 판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처분권주의가 작동하기 때문에 소치하를 통해서도 소송이 종료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 당사자가 뭐 없어졌다라든지, 왜냐면 대립 당사자 구조인데 한쪽 당사자가 없어져서 뭐 대립 당사자 구조가 해소됐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소송이 종료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종구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죠? 그러면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은 종료하게 되죠. 판결의 확정은 어떻게 돼요? 뭐 2심 판결이 선고되고 뭐 상소 기간이 도과됐다거나 뭐 상소를 포기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소송이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사자 행위로 인한 종료인데 먼저 소의 취하입니다. 소의 취하는 행정소송에서도 특히 항고소송에서도 지금 항고소송 설명하는 거죠. 소의 취하는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Why not? 진짜. 근데 그리고 변론이 있으면은 상대방의 동의가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기까지도 이제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 사이에 별다른 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사소송의 소외치하하고 행정소송의 소외치하는 의미가 다를 수가 있어요. 취소소송에서는. 왜 그러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취소소송에는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제소기간 제도가 있잖아요. 제소기간 제도가 있어서 민사소송에서는 소를 취하하고 언제든지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도 물론 마찬가지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취소소송에서는 제소기간 때문에 소를 취하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싶으면은 제소기간이 도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좀 실질적으로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뭐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로 쌍불이라고 그러죠. 실무적으로. 근데 뭐 쌍방불출석 제도 그대로 같이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좀 판례상 특이한 점은 취소소송에서는 부재소의 합의가 무효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을 당사자들이 합의로 포기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특별히 행정소송에서 인정되는데 행정소송법 16조에 보면 제3자의 소송참가의 경우에는 그 지위, 참가인의 지위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본다라고 오래전에 좀 설명했는데 기억나시겠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하더라도 판례가 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조금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소치하나 상소치하에 관해서 이미 다 민사소송법 시간에 다 공부를 하셨죠.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상소치하는 참가인이나 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지만은 소외치하는 참가인 또는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거 민사소송법 교과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뭐 이미 부재소 합의 때 조금 설명을 해드리긴 했지만 청구의 포기 인락, 그죠? 화해 조정, 부재소 합의 이런 것들이 원래는 처분권주의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다 가능해야 되죠. 행정소송에서도 항고소송에서도 다 가능해야 되는데 마치 형사소송에서 플리 바게닝이라는 제도 아시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유사한 관념 하에서 공법상의 법률 관계를 당사자들이
당사자들이 포기하거나 뭐 임낙하거나 화해하거나 조정하거나 부재소 합의를 하거나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판례는 두 가지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단 공법상의 법률 관계를 행정청이나 개인이 사사롭게 포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게 허용된다라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적법한 행정을 하기보다는, 그죠? 적법한 행정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좀 이렇게 부정과 편법에 의한 행정을 조장할 염려가 있겠다. 이런 점에서 안 된다라는 게 이 판례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명목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어떠냐? 현실은 어떠냐? 현실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사실상의 화해가 이루어지는데요. 사실상의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예컨대 뭐 영업정지 6개월 처벌을 받았는데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의 이 화해 권고에 의해서 영업정지 3개월로 감축하는 걸로 서로 조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어떡하냐? 명목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피고가, 즉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으로 변경을 하고요. 원고는 그에 따라서 소를 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실상의 화해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왕왕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시면은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도 설명했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조정이 가능하죠. 행정심판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종료 사유로 이 일신전속적인 처분의 경우에는, 그죠? 일신전속적인 처분의 경우에는 그 해당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은 소송이 종료되는 거죠. 예컨대 제가 몇 번 우스꽝스러운 예를 들었지만 저가 이제 운전면허가 있었단 말이죠. 운전면허가 있는데 운전면허 처분이죠. 거기에 이제 분쟁이 있었어요. 운전면허 처분 취소, 운전면허 취소 소송,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이겠죠. 그걸 제기했는데 제가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소송 수개인이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운전면허는 우리 아들한테 이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소송이 종료되는데, 이런 경우에 실무적으로 판결의 주문에 뭐라고 쓰는지 아시나요? 소송 종료 선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민사소송법에서도 나올 거예요. 소송 종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피고가 없어졌다. 행정청이 폐지됐다. 이거는 전혀 소송 종료 사유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피고 적격 때 설명한 것 같은데, 그죠? 피고가 폐지가 되면은 뭐 이게 승계되는 행정청이 있으면 그걸로 가는 거고, 그죠? 아예 뭐 소관 사항이 없었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주체로 간다고 행정소송법 조문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객관식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결로 가세요. 판결의 종류. 자, 민사소송법상의 판결의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각하가 있고, 그 다음에 기각이 있고, 인용이 있죠. 자, 각하는 뭐예요, 각하는? 각하하고 기각하고 당연히 구별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은. 구별할 수 있어요? 누구를 내가 지금 보고 있을까요? 구별할 수 있습니까? 네, 구별할 수 당연히 있죠. 그거를 구별 못하면은 이거는 안 되죠. 노스쿨 지금 2학년생인데. 다 아시겠지만 조금 더 재밌게 설명하면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뭐 UFC라는 이종 격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링에 올라가려면은 뭘 해야 돼요? 링에 올라가려면
체중을 재야 되죠. 예. 체급에 맞는 체중을 재야 되는데 링에 못 올라간다. 그러면 각하가 되는 거고요. 그죠? 링에 올라가서 되게 맞았다. 그러면 기각이 되는 거죠. 열심히 때려서 이겼다. 그러면은 인용이 되는 거죠. 링에 올라가고 못 올라가는 거를 우리는 소송 요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죠? 링에 올라가서 공방을 벌이는 거 우리는 본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쉽죠? 이러면은 좋은데 이렇게만 끝나면은 민사소송하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데 행정소송에는 특별하게도 사정판결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사정판결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본안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고도의 어떤 공공성 때문에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정판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는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각하판결, 기각판결, 인용판결 외에 사정판결이라는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요하는데 조금 이따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먼저 취소 판결부터 보면요. 자, 취소 판결은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효과 외에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형성력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형성력이 있어서 취소 판결이 되는 거죠. 자, 행정소송법 4조 1호에서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취소소송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변경의 의미에 대해서 행정소송과 좀 다소 다른 면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적극적인 변경을 또 포함하는 의미의 그 변경인데 행정소송에서는 일부 취소를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일부 취소라는 것은 해당 처분이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 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청구의 일부가 이유 있을 때 할 수 있지만 불가분 처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재량 처분에 대해서도 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대충 무슨 뜻인지는 짐작은 하겠지만 명확하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예컨대 A라는 사람이 뭐 과세관청이나 아니면은 뭐 행정청으로부터요. 500만 원의 과세처분이나 또는 변상금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법원에서 재판을 해보니까 300만 원만 인정이 돼요. 1번 케이스입니다. 1번 케이스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A라는 회사에 대해서 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법원에서 계산해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가 적정한 것 같습니다. 또는 과태료 처분이라고 합시다. 뭐 어떤 과태료 처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1번 케이스에서 판결의 주문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1번 케이스에서는 예컨대 뭐 성북세무서장이라고 합시다. 성북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몇 월 며칠자 과세 처분 중 3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되겠죠. 일부 취소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라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전부 취소를 해야 되죠. 왜 그럴 것 같아요? 1번 케이스하고 2번 케이스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뭡니까?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죠? 1번 케이스는 기속행위였죠. 2번 케이스는 재량행위였다라는 거죠.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누가 계산해도 답이 다 정확하게 나오죠. A가 계산하든 B가 계산하든 C가 계산하든 다 X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케이스의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입법자가 준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당할지언정 위법한 건 아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법부는 위법한 것만 어떻게 되죠? 개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전부 취소를 하죠. 과징금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선고를 하면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면 이제 저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으니까 A를 그냥 더 이상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가요? 아니죠.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네. 나만 이해됐나? 여러분들도 이해된 거죠? 네? 자, 이제 조금 어드밴스 돼서. 조금 어드밴스 돼서. 자, A라는 회사가 말이에요. 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A라는 회사에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어요.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담합 폐기에 대해서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 너무 헷갈리니까 700만 원 했다고 치고요. 부당거래 행위에 대해서 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이해됐죠? 근데 법원에서 재판을 해보니까 담합 행위에 700만 원 이거 오케이예요. 근데 이거는 한 150만 원만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자, 주문은 어떻게 나가죠? 주문은 부당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부과 처분은 전부 취소해야겠죠? 일부 취소하면 안 되죠? 전부 취소해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7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겠죠. 네? 왜? 요거는 가분이잖아요. 요 안에서는 불가분이지만 1번하고 이거는 가분이잖아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죠?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399페이지입니다. 자, 일부 취소는 이렇게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 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일부가 이유 있을 때 행할 수 있지만 불가분 처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재량 처분에 대해서도 할 수 없다. 이게 그 뜻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뜻이에요. 행정청에게 처분의 부가 여부에 대해서 재량의 여지가 없는 처분, 예컨대 아까 얘기했던 과세 처분이라든지 변상금 부과 처분 이런 경우는 일부 취소가 가능한데 처분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해서 재량이 인정되는 징계 처분, 영업 정지 처분, 과징금 부과 처분 이런 것들은 일부 취소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했고요. 근데 재량행위라도 해당 처분이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 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다. 요 경우죠. 지금 요 경우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사람의 400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한 사람이 취득한 여러 개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이 일종 대형 면허가 있고요. 자동차. 일종 대형 면허가 있고 2종 보통이 있고 그 다음에 원동기 장치 뭐라고 하나? 자전거 운전면허가 있어요. 3개가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2종 교통 면허에 따라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을 했어요. 주치운전을 했습니다. 이 3개를 다 취소할 수 있나요? 헷갈리시죠? 원칙적으로는 해당 처분만 취소를 하는 건데 해당 처분만 취소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주치운전은 공통된 사유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부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3개 다 모조리. 그러나 예컨대
오토바이를 훔쳤어요. 원동기 장치에 해당하는 오토바이를 훔쳤는데 이정 보통 면허하고 일정 대형 면허도 취소를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주 10번에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기재례를 봐야 되겠죠. 기재례는 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법 기록형 시험에서 청구 취지잖아요. 청구 취지 작성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분의 동일성은 어떻게 따진다고 그랬습니까? 처분의 먼저 뭐죠? 처분의 주체, 그 다음에요. 처분의 상대방, 처분의 일시, 처분의 주문. 처분 사유는 기회 아니에요. 아니죠. 그 다음에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이에요, 이행소송이에요, 확인소송이에요. 형사소송이죠. 네, 이런 거를 머리에 두고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5번째 있는 거 볼까요? 자, 피고가 뭐예요? 처분의 주체죠. 2019년 1월 7일 처분 일시죠. 원고가 처분의 상대방이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의 주문이죠. 여기에 뭐 미성년자한테 소주 2병 팔았다는 등 뭐 이런 얘기 없죠. 처분 사유는 처분의 동일성의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죠. 취소한다죠. 형성소송입니다.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판결로 갔어요. 확인 판결은 주로 이제 당사자 소송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항고 소송에서도 확인 소송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무효 확인 소송하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죠. 그러면은 주문은 어떻게 돼요? 무효임을 확인한다.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은 또 역시 주로 당사자 소송에서 인정이 되고, 항고 소송에서는 의무이행 소송이 허용이 된다라면은 이행 판결이 가능하지만, 의무이행 소송이 항고 소송에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 당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형식적 당사자 소송에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에서 이행 판결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손실보상금 증감 소송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기재례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 원, 이 얼마 원은 뭐냐면은 주 16번에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보상액에서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을 뺀 액수죠. 보상액 전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한 보상액에서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뺀 증감 소송이니까 나머지 부분이겠죠. 그것 및 이에 대한 2018년 11월 10일부터 주 17번입니다.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이고, 그 다음에 2019년 5월 10일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오픈해. 그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거 민사소송에서 본 거죠? 요 포맷이 재작년인가 뭐죠?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시험이 유출이 됐느니 요 사건입니다. 그죠? 그다음 사정 판결. 아까 얘기했던 사정 판결은 민사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은데 행정소송에서만 인정되는 독특한 판결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본안에서 승소를 했지만 이유가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로는 주문은 기각 판결로 나가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분이 취소되는 것보다 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야겠죠. 그죠? 제가 설명 안 해도 짐작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처분을 취소하는 것도 사실은 공익이죠.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게 공익이잖아요.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게 공익인데 처분을 취소하는 것보다 그 공익을 더 뛰어넘는 공익이 있어야 되는 거니 주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게 뭐가 생각이 날까요? 도시계획에서 많이 나오겠죠. 도시계획. 처분 하나를 취소하면 막 1000만 명 이상이 되는 수범자들의 이해관계가 마구마구 얽힌다. 이렇게 되면은 좀 곤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사정 판결이 나타난 판례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판결들입니다. 자, 그럼 사정 판결 자체는 말이에요. 좀 위헌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법치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처분이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패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밖에 원고에 대한 구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헌성이 상당히 감소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정 판결의 요건입니다. 취소 소송이어야 된다. 무효 확인 소송에서 사정 판결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 과하죠. 그 다음에 청구 인용의 선고가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은 처분을 취소하는 거, 위법해서 취소하는 것도 공익인데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중대한 공익이 있는지 없는지의 이익형량 문제네요. 결국 이익형량의 문제입니다. 그 기준 시점이 있어야겠죠. 변론 종결실로 보고 있습니다. 자, 사정 판결에 관한 판례를 보면 일단 판단 기준에 대해서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형성된 기존의 사실 상태의 존중, 위법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의 손해의 정도, 그 전보 방법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라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판례의 취지를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인정된 사례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이 인정된 사례가 4개고 제가 부정된 사례를 하나를 들었습니다. 인정된 사례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사정 판결이 인정된 사례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당연히 희소하겠죠?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4가지가 거의 다예요. 거의 다인데 앞에 3개가 도시계획과 관련된 거고요. 407페이지에 있는 하나가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에 관한 겁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심사위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심사위원이 이제 각 대학 교수들이 일부 참여를 했는데 이게 약간 좀 심사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누구든지 자기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노마법 시대부터 내려오는 법원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학교 거를 자기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위원회 그 회의록 같은 데 서명을 할 때 무심결에 서명을 했는지 아니면 뭐 하여간 그런 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위법한 인가처분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법원에서 사정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 예가 하나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거고요. 나머지 3개는 480페이지입니다. 자, 사정 판결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은 행정청이 부담해야 되고 뭐 직권으로 성명권 행사거나 증거 조사를 해서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법 여부의 판단 시점은 처분 시설이잖아요. 제가 누차 설명했지만 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 시점은 처분 시설이지만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은 변론 종결시로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사정 판결을 할 때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해서 있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 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해야 된다. 사정 판결을 할 때 이 구제 청구를 같이 하게 되면은 병합해서 제기하면은 이 구제 청구
구제 청구를 해야겠죠, 그죠? 예컨대 뭐 사정 판결을 함과 동시에 뭐 손해배상 판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당사자가 원고가 이 사정 판결을 예상하지 못하고 구제 청구를 하지 않게 되면은 법원에서 성명권을 행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사정 판결도 본안에서는 원고가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주문에 원고가 승소했음을 처분이 위법함을 표시해야 됩니다. 이게 참 특별한 주문이죠. 그 다음에 소송 비용도 사실상 원고가 승소했잖아요. 승소했는데 형식적으로만 또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피고가 기각이 됐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패소자 부담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제 방법의 청구가 병합될 수가 있습니다. 병합해서 제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주관적 예비적 병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예컨대 손해배상을 병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손해배상의 성격이 뭐냐? 그래서 예전에 이제 견해의 대립이 있었는데, 특별한 손실보상이라는 견해, 무과실 배상 책임이라는 견해, 일반적인 국가배상 청구권이라는 견해,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의 청구가 모두 가능하다는 견해 등등이 있지만은 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은 없다. 뭐 이런 설명할 수 있겠고, 자, 원고도 이긴 건데 진 것 같고, 피고도 졌는데 이긴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원고가 피고 모두 다 불복해서 항소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문 예를 한번 볼까요? 409페이지입니다. 일단 구제 방법 청구가 병합되지 않은 경우에 기본적인 주문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정 판결은 기각 판결의 일종이잖아요. 그 다음에 피고가 2019년 4월 3일 원고에 대해서 한 무슨 처분은 위법하다. 위법한 것이 주문에 나가는 아주 독특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고요. 410페이지로 가서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판결의 효력도 민사소송법에서 설명하는 그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 고스란히 행정소송, 특히 항고소송, 지금 설명한 항고소송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다만 민사소송에는 없는 특별한 판결의 효력이 있는데, 그거를 기속력이라고 했습니다. 기속력. 기속력에 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결의 효력을 이렇게 누구에게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나눠보면은 선고 법원에 대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에 대한 효력이 있고, 법원과 양 당사자에 대한 효력, 이렇게 해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선고 법원에 대해서는 이른바 불가변력이죠. 자방력. 그죠?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뒤집을 수 없죠. 그런 취지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정결정 같은 건 있을 수 있겠어요. 오기나 오산 이런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형식적 확정력이죠.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입니다. 판결이 확정이 되면 다시 소송은 제기할 수 없죠. 그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판력입니다. 기판력은 이 소송법적인 효력이잖아요. 그래서 전소하고 후소의 관계에 관한 전서 판결이 후소 판결에게 어떠한 규준력을 미치는지에 관한 얘기지 않습니까? 기판력도 역시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관한 설명이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기판력은요, 여러분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판결에 참가한 사람, 그 소송에 참가한 사람한테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고, 피고, 뭐 참가인 이렇게 기판력이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외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판결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기판력이 누구한테 미치느냐? 이게 더 오히려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미치겠어요? 당사자하고 동일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밀접한 관련을 갖는 그런 사람에게 기판력이 미치겠죠. 그러한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뭐 민사소송에서 공부하셨을 테니까 그 정도만 설명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항고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항고소송의 피고가 행정청이잖아요. 처분청이잖아요. 근데 그 기판력은 그 처분청이 소속된 행정주체에게 미쳐야겠죠. 네? 항고소송에서 편의적으로 피고를 사람이 아닌 행정청으로 했을 뿐이잖아요. 권한의 행사자로. 그러니까 기판력이 그 행정청이 소속된 행정주체에게 미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를 들어서 성북구청장이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단 말입니다. 네? 성북구청장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가 졌어요. 근데 원고가 이번에는 성북구청장이 소속된 행정주체가 국가잖아요. 국가를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기판력이 미쳐야 되겠죠. 네? 형식적으로 피고는 달라도 기판력은 미쳐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뜻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객관적인 범위죠. 객관적 범위는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이미 설명을 많이 했죠. 그죠? 이 기판력의 객관적인 범위는 소송물이잖아요. 그거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나 항고소송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송물의 기판력이 미치고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니까 처분 단위로 기판력이 미치는 거죠. 자, 무효확인 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의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죠? 취소 소송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죠. 헷갈리죠?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무효확인 소송의 기판력이 미치죠. 대는 소를 흡수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마찬가지죠. 이해하시는 거죠?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문제예요. 아까 그 기판력의 객관적인 범위가 소송물이고 소송물은, 그죠? 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뭐라고 그랬죠? 소송물입니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죠. 이 얘기는 처분 단위로 기판력이 미친다는 얘기잖아요. 자, 처분은 어떻게 특정된다고 그랬죠? 처분의 주체, 일시, 상대방, 주문이잖아요. 구청장이 A에게 2022년 11월 15일 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어요. 그죠? 근데 원고가 패소했어요. 그리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처분은 확정이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원고가 이 처분에 대해서 2022년 11월 15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기판력에 저촉되죠. 너무 쉽죠? 그런데 원고가 승소했어요. 자, 그럼 이 처분은 취소돼야 되죠.
취소가 됐어요. 근데 천북구청장이 판결이 선고가 된 다음에 2022년 12월 2일 날 동일한 처분을 다시 했어요. 기판력에 저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뭐가 달라졌어요? 처분의 일시가 달라졌네. 그럼 뭐냐 이거 도대체. 이게 뭐냐? 원고는 아무리 이겨도 권리구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처분하면 되잖아요. 날짜만 달리해서. 그래서 기속력이라는 제도가 행정소송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저지하는 효력을 판결의 힘을 기속력이라고 그래요. 기속력. 기속력은 조금 있다가 휴식 취한 다음에 다시 할 테니까 그때 설명할 테니까 일단 기판력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속력이라는 제도가 항고소송에서는 인정이 되고 있구나까지 일단 여기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전통적인 논점이 되는 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공식적인 시험 그죠? 수험법학에서 주로 나타나는 쟁점이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의 위법성. 처분이 위법해 이제 취소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성. 예컨대 철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때 철거명령 취소 소송에서 다루는 그 위법성하고 위법한 철거명령으로 건물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국가배상을 청구한단 말입니다. 이때 국가배상의 요건 중에 위법성이 있잖아요. 그 위법성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그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테마예요. 일단 처분의 위법성은 이 행정청이 그 처분 행위, 그죠? 처분 행위와 이 처분의 근거 법령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위법성 여부가 판가름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정돼 있다고 보면 국가배상의 위법성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같냐 다르냐의 문제가 짝짝짝 나오는 겁니다. 그럼 국가배상에서 위법성에 대한 학설이 5가지인가 있잖아요. 결과 위법설이 있고요. 그죠? 행위 위법설이 있고 객관 뭐죠? 아유 요새는 기억이 잘 안 나. 상대적 위법성설이 있고 그 다음에 직무 위반 직무 의무 위반설 4가지인 것 같은데 5가지죠. 왜냐면은 행위법설이 협의가 있고 관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 4, 5가지 견해가 있고 이게 취소 소송에서의 위법성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국가배상에서 결과 위법설은 그 위법 행위의 그 결과의 위법 여부를 따지는 거라서 이거는 처분의 위법성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그 다음에 상대적 행위 위법성 중에서 협의의 행위 위법성은 이 국가배상에서 취소 소송에서 말하는 그 위법성하고 같은 개념이 됩니다. 법령 위반. 근데 광의의 행위 위법성설은 그 근거가 되는 법령 위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예컨대 뭐 자연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확대해서 보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위법성설은 뭡니까? 그거는 행위와 행위의 결과에 대한 객관적 정당성 여부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의 위법성하고는 좀 다소 다른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 위반
직무 의무 위반설도 마찬가지로 이게 공무원의 직무 의무 위반을 위법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처분의 위법성하고는 다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 위법설, 상대적 위법성설, 직무 의무 위반설은 처분 취소 소송의 위법성에 대한 기판력이 국가배상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에 미치지 않는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위위법설 중에서 협의의 행위위법설은 같은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 기판력이 미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의의 행위위법설의 경우에는 이게 그 국가배상의 위법성이 더 넓은 개념이 돼서 취소 소송의 인용 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 소송에 미치지만 기각 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 소송에서는 기각이지만 국가배상에서는 인용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국가배상의 요건은 위법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의가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처분의 취소 소송의 위법성에 대한 기판력이 거기에 해당하는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성에만 미치고, 그죠? 고의가실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고의가실은 별개인데 지금 우리 판례가 고의가실을 살피잖아요. 국가배상도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별개의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고의가실하고는. 자, 그 다음에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는 변론정례실이죠. 이 변론정례실은 이게 민사소송이나 항고소송이나 뭐 같은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후반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